롬에는 아무도 감히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목덜미에 칼날이 닿아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진실이 하나 있었다. 권력이란 군단도 황금도 대리석 기둥 사이에 숨은 황제의 변덕도 아니었다. 진정한 권력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특권이었다. 법, 맹세, 인구조사 등 그 외의 모든 것은 도시가 문명화된 척하기 위해 스스로를 치장하는 장식일 뿐이었고, 그 도시의 심장부에서는 완벽하게 기름칠된 죽음의 기계가 고동치고 있었다. 그 기계를 한 이름 없는 사내가 섬겼다. 그의 직업에서는 땀에 젖은 가죽 냄새, 담금질된 철 냄새, 손가락 끝에 응고된 피 냄새가 났지만 그는 병사가 아니었다. 그의 도구가 내리는 마지막 한마디만이 중요했지만 그는 치안 판사도 아니었다. 소문과 공포로 모인 군중 앞에서 공개 의식을 집전했지만 그는 사제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를 카르니펙스 차니펙스, 즉 육체 제조자라고 불렀다. 마치 그의 임무가 몸을 조각하여 메시지, 경고, 도시의 영혼에 남긴 상흔으로 만드는 일인 것처럼 말이다. 법은 그가 로마의 신성한 경계선이자 신탁관들이 신의 숨결을 조차 점을 치는 포메리움 안에 사는 것을 금지했다. 에스퀴리나 문 포르타 에스퀴리나. 너머 바깥에서 그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무더기로 쌓인 무덤, 공동묘지, 쓰레기를 태우는 화덕, 석회에 부식된 말뚝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곳의 공기는 갓 구운 빵이나 향기로운 기름 냄새가 아니라 시큼한 연기와 퀴퀴한 습기 냄새가 났고, 먼지와 재, 기억과 부패가 뒤섞여 있었다. 그곳에서는 문명의 이면이 작업되고 있었다. 로마가 스스로의 순수함을 계속 믿기 위해 외면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추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기였다. 카르니펙스는 공개적으로 흘린 피의 의례적 불결함, 즉 도시가 깨끗한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 성벽 밖으로 추방해야만 하는 오염을 구현하는 존재였다. 로마의 종교적 논리, 전통, 맹세, 징조가 뒤섞인 경류 속에서 오점은 접촉, 시선, 근접성을 통해 전염된다. 공동체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죄를 짊어지는 자를 만들어 형언할 수 없는 일을 맡긴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인류학이다. 사회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시면을 건드리도록 동의하고 그에게 영원히 낙인을 찍는 것이다. 누가 그런 낙인을 받아들이겠는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은 거의 묻지 않았다. 카르니펙스는 패배자들의 길을 통해 그 자리에 오게 되었다. 혹독한 민족의 전쟁 포로들, 자신을 보호해줄 후원자 없는 공공노예들, 불가능한 계약을 제안받은 죄수들, 직무로 변하는 대가로 살고 숨결을 도구로 바꾸는 대가로 숨 쉬는 것. 그 문턱을 넘으면 그들은 이름을 잃었다. 이름은 시족과 역사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들을 뿌리 없는, 비문 없는 상자에 보관되는 도구처럼 필요로 했다. 그 대가로 그들에게는 지식이 요구되었다. 이 점에서 로마는 잔혹하고 체계적이었다. 카르니펙스는 서기관의 정밀함으로 인체의 지도를 배웠다. 죽이지 않고 힘줄이 끊어지는 정확한 지점, 동맥을 건드리지 않고 관절을 산산조각 내는 회전, 20걸음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만큼 뼈를 부러뜨리는 가격. 도시는 고통을 문법으로 만들고 사형 집행인을 유일한 번역가로 만들었다. 각 처형은 공개적인 낭독이었다. 죄를 선언하고 처벌을 보여주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진피에 그 문장을 새겨 넣어 모든 사람이 집에 돌아갈 때 질서의 구문을 기억하게 했다. 그러나 그 의식에는 아무도 발설하지 않는 두 번째 해석이 있었다. 대중은 무고하지 않았다. 군중은 지켜보고 배우고 적절한 순간에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입을 가리고 남자들은 굳어지고
노인들은 마치 항상 그래왔던 운명을 인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공범의식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전통으로 위장했다. 공포는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기도처럼 자연스럽게 가슴에 자리 잡았다. 밤마다 성벽 밖 움막으로 돌아올 때 카르니펙스는 경건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침묵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지워진 이름들로 가득 찬 짙은 침묵이었다. 그는 그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윤곽으로서, 자신의 손이 동일한 효율성으로 실행해야 할 반복적인 순서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램프를 끄듯 연민을 꺼야 했다.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 아래에 인간성의 불씨를 남겨두어야 했다. 그 균형은 그가 매일 박수도 안전망도 없이 걸었던 외줄 위와 같았다. 누군가 그에게 왜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고 물었다면 아마도 도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것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파괴적인 것이었다. 그의 직업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공공서비스였고 가장 저주받은 것이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법령을 논의하고 장군들은 깃발을 펼치고 시인들은 미덕을 노래했다. 반면에 그는 그 모든 것이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의 얼룩진 부츠로 그는 질서가 힘이 아니라 말에 의해 유지된다는 환상을 보장했다. 그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고 그래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카르니펙스 차니펙스라는 단어는 언어가 숨길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집행자가 아니라 육체 제조자라고 말했다. 마치 인간의 육체가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진흙, 즉 신체의 영역에서 추출된 자원인 것처럼 말이다. 도시는 그를 어두운 규율의 장인으로 만들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본보기로 만들고 해고를 교훈으로, 상처를 정치적 경계로 만드는 것. 그 예술에서 정밀함은 자비였고 느림은 효율성이었다. 잔혹함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배우고 다듬고 빛날 때까지 날카롭게 연마된다. 낮에는 도시에서 다른 이들이 원칙을 표명했다. 이웃법, 몬마이오름 선조의 관습, 딕니타 존엄, 아우토리타스 권위. 연설가들의 입을 채우는 크고 둥근 단어들이었다. 바깥에서는 갈라진 손으로 그 원칙들의 이면을 증명했다. 그는 언제 법이 도시를 보호하고 언제 도시가 법을 가면으로 사용하는지 알았다. 그는 양피지에서, 인장에서, 그를 부르는 긴급함에서 그것을 감지했다. 일상적인 명령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무게를 지녔다. 다른 명령들, 붉은 밀랍과 침묵과 함께 오는 정치적 메시지의 단조를 알리는 뜨거운 금속 냄새를 풍겼다. 카르니펙스는 또한 행간을 읽었다. 누군가 향기로운 사무실에서 육체가 그들을 대변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경련과 헐떡임으로 측정되는 시간이 원로원의 동의안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가죽과 곡물 상점이 있는 광장이 아침 동안 시민의 교실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성벽 밖에서 일하는 그 남자가 몇 시간 동안 도시의 심장부로 들어와 심장이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어두운 근육 덕분에 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로마는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았다. 두 가지 숨결, 향과 약속으로 온화해진 공개적인 숨결과 석회와 피냄새를 풍기는 다른 숨결, 묻혀있는 장기처럼 필수적인 숨결. 카르니펙스는 그 거대한 짐승의 굴레이자 채찍이었다. 접촉하기에는 불결하지만 질서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존재. 신화를 보존하기 위해 고립되었지만 흔들릴 때 복원하기 위해 소환되는 존재.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가르는 문턱이자 경계가 된 남자. 그러나 모든 경계는 움직인다. 우리가 다루는 그날 새벽이 오기 전에 소문이 돌았다.
다른 처형과는 다른 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지방행정관이나 동네 판사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더 높은 곳에서 권력의 가장 짙은 그림자 속에서 오는 것이었다. 양피지는 로마에서 소리내어 말하면 그 이름을 불러낼까봐 조용히 발음되던 이름으로 불타올랐다. 카르니펙스에게 그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징조였다. 그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그에게 도시의 한복판에 공포의 새로운 문법을 쓰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아무도 처음부터 사형 집행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로마에서는 그 직업이 소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형벌로 배우는 것이었다. 국가의 기계는 인간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서커스가 삼키지 못한 것은 도구로 만들었다. 많은 카르니펙스들은 북쪽 부족의 포로였거나 신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았던 전쟁에서 잡힌 노예들이었다. 또 다른 이들은 원로원이 불가능한 휴전, 대중 앞에서 죽거나 죽음에 봉사하며 살거나를 제한한 범죄자들이었다. 영광도 의식도 없이 봉인된 계약, 공포의 행정체제 내에서의 기형적인 입양이었다. 그 거래를 수락한 자들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첫 번째 교훈은 망각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시민 등록부에서 지워졌고 머리는 깎였으며 숫자나 별명 혹은 단순히 너라고 불렸다. 정체성은 시민들에게는 사치였다. 사형 집행인은 중립적이고 투명하며 기억 없는 집행자여야 했다. 로마는 역할의 순수성을 믿었다. 원로원 의원은 말하고 병사는 복종하며 사제는 정화하고 카르니펙스는 더럽혀 다른 사람들이 깨끗함을 유지하게 했다. 이 도덕적 카스트 논리에서 그는 필요한 균열이었다. 그러나 불결함이 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화국, 그리고 나중에는 제국은 이 남자들에게 의사들도 여전히 실행하기를 두려워했던 지혜를 맡겼다. 그들은 노예들이 처형되던 스판 프라이디아, 피레디아의 방에서 살아있는 육체로 해부학을 배웠다. 그들은 희생자를 만지지 않고도 맥박을 측정하고 힘줄의 저항력을 계산하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로 언제 그랬는지 구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조각가가 대리석을 다듬는 것과 같은 집중력으로 그 일을 했다. 그것은 잔혹성이 아니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것은 기술, 직업, 일상이었다. 타인의 고통이 국가의 과학으로 변한 것이었다. 그 정밀함 속에 그들의 권력이 있었다. 어떤 명예로운 시민도 생과 사의 미스터리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사제는 신들에게 희생을 바쳤지만 카르니펙스는 인간의 피부 위에서 그것을 행했다. 그래서 로마는 그를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배척했다. 그는 정의와 피, 규범과 내장 사이의 중재자였다. 그가 없었다면 법률은 양피지 위의 약속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정의는 냄새, 질감, 소리를 얻었다. 각 가격은 권력과 복종 사이의 계약을 봉인하는 서명이었다. 문제는 그 계약에서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감대를 무효화해야 했다. 연민은 직업병이었다. 그것은 손을 감염시키고 도구를 떨게 하며 구경거리를 망쳤다. 어떤 사형 집행인들은 결국 죽은 자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열린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 했다고 전해진다. 다른 이들은 한없이 술을 마셨고 또 다른 이들은 죄책감에 삼켜져 밤중에 사라졌다. 로마는 그들을 애도하지 않았다. 대체된 사형 집행인은 수리된 도구였다. 시스템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유배의 그림자 속에서 카르니펙스의 마음은 끊임없이 회전했다. 매일 그는 수세기 후에 프로이트가 반복 강박이라고 부를 동일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트라우마를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지배하려는 시도. 새로운 희생자 한 명 한 명이 은밀히 그가 처음 죽였던 희생자의 거울이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타인의 유죄를 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예 상태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의 직업에는 자기 가해적인 형벌의 성격이 있었고 프로메테우스 신화에 뒤틀린 메아리가 있었다. 권력에 봉사하고 그 권력에 의해 잡아먹히는 것. 밤에 도구를 날카롭게 다듬을 때 그는 명령의 정확성에 대해 생각했다. 때로는 절도, 도주, 신성모독 등 일반적인 봉인과 함께 도착했다. 일상적인 작업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붉은 밀랍과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와 함께 왔다. 그것들은 달랐다. 법을 왜곡할 충분한 권위를 가진 자, 고통의 정치적 가치를 이해하는 자가 서명했다. 그런 순간에 사형 집행인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정의가 아니라 메시지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마다 처벌과 살인 사이의 경계가 조금씩 더 침식되었다. 제국에서 고통은 수사학이었다. 법정은 법령으로 말했고 백성은 구경거리로 이해했다. 사형수의 몸은 권력이 그 문법을 쓰는 칠판이었다. 반역자에게는 십자가형, 불경한 자에게는 화형, 도둑에게는 채찍형. 각 방법은 그만의 관객과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카르니펙스는 숙련된 손으로 그 수사학을 만질 수 있는, 현실로 번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의 직업은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죄수의 헐떡임을 통해 제국의 순결을 통제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식은 일종의 믿음이 되었다. 신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질서와 혼돈 사이의 균형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는 공포가 약해지면 도시가 무너질 것이라고 알았다. 그의 일은 문명의 어두운 균형추였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그는 구원의 대용물을 찾았다. 나는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나의 불결함이 다른 이들을 순수하게 유지한다. 그것이 그의 은밀한 기도였고 사원 안이 아니라 지하의 어둠 속에서 읊조려지는 기도였다. 그러나 기도가 한 남자를 영원히 지탱할 수는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로마는 그에게 복종을 가르쳤지 생각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길게 이어지는 모든 비명, 관중들의 모든 시선은 그의 갑옷에 균열을 남겼다. 그는 진정한 구경거리가 고문이 아니라 군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공포의 주인이 아니라 그 노예라는 것을. 대중은 그를 괴물처럼 바라보았지만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에게 의존했다. 그는 자신들의 도덕성을 왜곡하는 거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좀먹었다. 어느 날 새벽 새로운 명령을 받으면서 그는 양피지를 읽을 필요도 없이 그것을 알았다. 봉인이 달랐고 밀랍은 더 두꺼웠으며 필체는 더 조심스러웠다. 전령은 평범한 경비병이 아니라 붉은 튜닉을 입은 특사였다. 그는 법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 권력의 심장부에서 왔다. 루키우스 아일리우스 세아누스 총독에게서 온 것이었다. 사형 집행인은 자신의 예술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로 소환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도둑이나 노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로마 전체는 공포에 맞서 입을 여는 대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것이었다. 프라이토리아 경비대장 루키우스 아일리우스 세아누스는 로마를 떨게 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귀족 출신은 아니었지만 권력의 병든 영혼을 이해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모두가 황제를 대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면서 황제에게 봉사하는 척하는 제국에서 세아누스는 진정한 지배가 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있음을 배웠다.
그는 인내심 있는 정원사처럼 공포를 키웠다. 소문을 가지치게 하고 의심을 물주며 죄책감을 옮겨 심었다. 그의 지휘 아래 프라이토리아 경비대는 더 이상 황제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를 감시했다. 카르니펙스는 그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의 직함을 전령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발음하고 그의 인장이 모든 명령을 독단적인 교리로 바꾸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로마에서 세아누스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존재였다. 원로원 회의의 짙은 공기, 숙청에 앞서는 속삭임, 늦게 원로원 의사당을 나서는 의원들 뒤에 발소리 메아리. 티베리우스가 권력의 먼 태양이었다면 세아누스는 더 가까이서 타오르는 그림자였다. 그날 사형 집행인은 여전히 녹슨 손가락으로 붉은 밀랍 봉인을 깼다. 명령은 정확하고 소름 끼쳤다. 그는 티투스 유니우스 갈바 상원 의원을 포름 부아리움에서 처형해야 했다. 단순히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새벽부터 정고까지 6시간 동안 느리고 공개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일을 해야 했다. 뼈는 하나씩, 정해진 순서대로. 세아누스는 정의를 찾지 않았다. 그는 구경거리를 찾았다. 고문은 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그리고 상원의원의 몸은 그 지지대였다. 갈바는 범죄자나 반역자가 아니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위협 대신 원칙으로 로마를 다스릴 수 있다고 여전히 믿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세아누스의 숙청에 반대했고 재판 없는 처형을 비난했으며 한때 강한 자들의 야망을 견제했던 옛 원로원의 존엄성을 상기시켰다. 그의 실수는 진실이 결과 없이 말해질 수 있다고 믿은 것이었다. 공포에 기반한 체제에서 진실은 신성모독이다. 카르니펙스는 즉시 그 임무의 중대성을 이해했다. 그때까지 그는 법에 또는 적어도 그 외관에 봉사했다. 이번에는 한 사람에게 봉사할 것이었다. 그것도 아무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제국에서 가장 두려운 남자에게. 합법성이 개인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정의가 철처럼 권력의 불로 주조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처음으로 이해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불은 세아누스의 손에서 무한히 타올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물류 세부사항을 되짚기 시작했다. 포름 보아리움은 그런 성격의 처형에는 불결한 장소였다. 가축 시장이었고 냄새와 비명소리로 들끓는 곳이었다. 하지만 아마도 세아누스는 그래서 그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거름과 상업이 뒤섞인 그곳에서 로마는 귀족 중 한 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완벽한 비유였다. 권력이 존엄성을 짐승과 같은 수준의 육체로 격화시키는 것, 그리고 카르니펙스는 그 모독의 사제, 통역자가 될 것이었다. 전령이 그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사형 집행인은 고개를 들어 평소에는 묻지 않던 것을 물었다. 왜 그입니까? 그가 중얼거렸다. 전령은 희미하게, 공허하고 사무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가 말했으니까요.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로마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대답은 그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로마는 말에서 칼로, 토론에서 법령으로, 사상의 장소로서의 포럼에서 공포의 무대로서의 포럼으로 변모했다. 문명은 구경거리가 되었고 폭력은 그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 그날 밤 도구를 날카롭게 다듬으면서 카르니펙스는 연민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갈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하려던 일이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날 아침 그가 가하는 모든 가격은 뼈를 부러뜨릴 뿐만 아니라 정의와 범죄 사이에 마지막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물어뜨릴 것이었다.
수년 동안 그는 자신이 법의 도구라고 믿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야망의 무기가 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마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 숨결은 불규칙했다. 선술집에서는 소문이 흘러넘치는 와인처럼 새어나왔다. 상원 의원이 새벽에 처벌받을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고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공포는 모두에게 침묵의 기술을 가르쳤다. 노예들조차도 벽이 들을까봐 두려워 몸짓으로 말했다. 사원에서는 사제들이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다. 신탁관들은 자신들의 징조를 침묵시켰다. 공포가 지배할 때 신들은 신중해진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카르니펙스는 옷을 입었다. 갑옷이나 휘장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가 일할 때 입는 어두운 튜닉과 망토뿐이었다. 그의 괴짝에는 도구들이 천에 쌓여 놓여 있었다. 망치, 집게, 밧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철갈고리. 그는 그것을 만지며 곧 단순한 도구가 아니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다. 그리고 포rum 보아리움으로 향하는 흙길을 따라 도시로 걸어갔다. 발걸음마다 거꾸로 된 기도처럼 울려 퍼졌다. 에스퀼리나 문을 지날 때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성벽 안로마의 공기를 느꼈다. 향이나 갓 빻은 밀 냄새가 나지 않았다. 긴장감, 억눌린 숨결, 병적인 호기심 냄새가 났다. 태양의 첫 햇살이 신전의 대리석을 물들이기 시작했지만 그는 곧 일어날 일의 그림자만을 보았다. 그는 그날이 자신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았다. 그는 한 남자를 처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공포라는 정치적 언어의 신화를 봉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단검처럼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공포가 권력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권력을 파괴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그저 불씨처럼 간직했다. 어쩌면 언젠가 그 불씨가 더 큰 것을 지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세아누스가 명령한 공포의 의식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했다. 태양이 떠올랐다. 광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로마는 다시 한번 법이한 남자의 의지 앞에 무릎 꿇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배우려 하고 있었다. 로마의 새벽은 보통 상업과 소음으로 가득 찬 광경이었다. 기름 장수들의 노래, 작업장에서 망치 소리, 암포라를 내리는 노예들의 웅성거림. 그러나 그날 아침 포rum 보아리움의 침묵은 너무나 두터워서 공기 위에 펼쳐진 천 같았다. 태양이 헤르쿨레스 신전의 기둥에 닿기도 전에 군중은 모여 있었다. 참석이 의무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로마 전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지만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시장의 중앙, 보통 소를 묶어두던 곳에 새 목재로 된 단상이 세워져 있었고 아직 신선한 송진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주위에는 세아누스의 프라이토리아 경비대원들이 윤기나는 투구 아래 얼굴을 감춘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들은 죄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구경꾼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누가 시선을 피하는지, 누가 불평을 중얼거리는지, 누가 너무 크게 숨쉬는지 주시했다. 처형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험이었다. 카르니펙스는 호위 없이 홀로 걸어왔다. 마치 역병이 그를 앞서는 것처럼 군중은 그의 길을 열었다. 그는 상징도 가면도 없는 검은 튜닉을 입고 있었다.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었다. 공포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뒤에서 조수가 무거운 나무 괴짝을 밀고 있었다. 도구들이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만이 침묵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 몇몇은 어머니들에 의해 끌려갔다. 아무도 아이들이 그 소리를 기억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이미 늦었다. 철의 메아리는 거꾸로 된 기도처럼 그들 안에 새겨질 것이었다. 광장 반대편에는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상원의원 티투스 유니우스 갈바가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아마 밧줄로 묶여 있었고 튜닉은 찢어졌으며 얼굴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기이한 위험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말하려 했지만 창으로 가슴을 가격당해 침묵을 명령받았다. 연설은 없었다. 변호도 없었다. 오직 증인들만 있을 뿐이었다. 카르니펙스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그는 괴짝을 옆에 놓고 체계적인 움직임으로 도구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칼이나 채찍을 고르지 않았다. 그는 거의 섬세하다고 할 만한 작은 청동 망치를 보석 세공인의 도구처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역광으로 들어 올린 채 떠오르는 태양이 금속에 황금빛 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관찰했다. 그리고는 팔을 뻗어 중앙 기둥에 묶여있는 갈백에 다가갔다. 사형 집행인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의 손을 보았다. 법령을 들고 원로원에서 오류를 지적하고 승리의 박수를 보냈던 바로 그 손. 정확한 동작으로 그는 상원의원의 왼손을 잡고 나무 블록 위에 손가락을 펴고 망치를 들어 올렸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첫 번째 가격의 소리는 짧았지만 너무나 깔끔해서 공기를 가르는 듯했다. 한 아이가 흐느꼈고 어머니는 망토로 아이를 가렸다. 갈바의 비명이 찢어질 듯이 광장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의식이 시작된 것이었다. 카르니펙스는 서두르지 않고 일했다. 한 번의 가격, 또 한 번의 가격으로 그는 의지에서 뼈를 분리하며 불길한 멜로디의 휴지를 측정하는 음악가처럼 각 충격 사이에 시간을 늘렸다. 때로는 연민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자리 잡고 군중이 그것을 동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손을 멈추었다. 모든 침묵은 고문의 일부였다. 로마는 무엇이 행해지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만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석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분노도 연민도 심지어 공포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식의 웅성거림이었다. 와인 상인부터 맨 앞줄의 치안 판사까지 모두가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 권력은 법을 썼던 손가락마저 부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사형 집행인은 계속해서 발을 그리고 무릎을 가격했다. 갈바는 헐떡였지만 애원하지 않았다. 망치가 떨어질 때마다 그의 눈은 하늘을 찾았다. 마치 고통을 넘어 시선을 유지하려는 듯이. 가격마다 카르니펙스는 그들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둘 다 같은 시스템의 포로였다. 한 명은 밧줄에 묶였고 다른 한 명은 복종에 묶였다. 공기에서는 철, 땀, 공포의 냄새가 났다. 햇살이 피에 반사되어 그 장면을 빛나는 모자이크, 푸른 하늘 아래 잔혹한 의식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일부는 조용히 구토했고 다른 이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도 감히 떠나지 못했다. 참석은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다. 공포를 목격하는 것은 충성심을 보여주는 방법이었다. 집중한 카르니펙스는 거의 헌신적인 정밀함으로 의례를 따랐다. 그는 죽이지 않았다. 그는 고통의 시간을 관리했다. 그의 숨결은 비명과 조화를 이루었다. 그의 마음은 비워졌고 기계적인 반복 속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희생자의 시선을 거울이 아니라 심판으로 느꼈다. 갈바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 침묵하고 끔찍한 용서는 어떤 저주보다도 그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다. 6번째 가격이 울려 퍼졌을 때 카르니펙스는 손을 멈췄다. 상원 의원의 몸은 약하게 매달려 있었고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의식이 있었다. 사형 집행인은 군중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고 오직 엄청난 피로감만이 있었다. 그의 주위로 광장 전체가 돌처럼 굳어버린 듯했다. 그 구경거리는 목적을 달성했다. 공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로마는 자신들의 취약성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 순간 카르니펙스는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졌음을 이해했다. 상원 의원의 몸뿐만 아니라 도시의 심장부에서도. 왜냐하면 정의가 연극이 될 때 첫 번째 시체는 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가격 후의 침묵은 비명보다 더 무거웠다. 이전에는 빽빽하고 기대감에 차있던 군중은 마치 억눌린 하나의 숨결로 녹아든 듯 보였다. 태양은 이미 푸른 부아리움 위로 솟아올라 신전과 기둥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로마 자체가 목격한 것을 빛으로 덮으려는 듯했다. 그러나 어떤 밝음도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공기는 핏자국만이 아닌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제도화된 공포의 냄새, 권력이 가면 없는 얼굴을 드러내기로 결정했을 때 풍기는 향수였다. 카르니펙스는 망치를 여전히 손에 든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앞에 갈바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눈은 뜨여 있었고 고정되어 있었으며 고요했다. 그는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 저주하지도 않았다. 그는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에는 견딜 수 없는 무언가, 사형 집행인도 군중도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산산조각 났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한 남자의 시선이었다. 사형 집행인에게 그 순간은 계시였다. 평생 그는 권력이 자신의 손에, 자신의 가격의 정확성에, 타인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에 있다고 믿었다. 이제 그는 진정한 힘은 고통을 견디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에게 있음을 이해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갈바가 그보다 더 강력했다. 그의 고요함에는 고문을 도덕적 실패로 만드는 일종의 도전이 있었다. 로마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공포 속에서 살아남는 존엄성. 그것이 카르니펙스의 영혼을 가른 균열이었다. 그는 피로가 아니라 의심으로 인해 팔로 떨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자유인에게만 허락된 사치인 의심이 독처럼 그의 직업에 스며들었다. 그는 법의 이름으로 처벌했던 다른 이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들 중 몇 명이나 그와 같은 시선을 가졌을까? 몇 번이나 복종을 정의로 착각했을까? 가격의 메아리가 그의 머릿속에 반복되었지만 더 이상 의무의 소리가 아니라 죄책감의 종소리처럼 울렸다. 군중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연민이 아니었다. 더 짙고 더 위험한 것이었다. 그것은 국가의 폭력이 누구에게나 향할 수 있다는 부도덕한 진실에 대한 집단적 인식이었다. 참석한 상원 의원들은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 자신의 눈에서 공감의 씨앗을 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상인들은 입술을 깨물었고 노예들은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몸을 움츠렸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다. 아무도 로마 만세라고 외치지 않았다. 그 구경거리는 대본을 잃었다. 카르니펙스는 망치를 내려놓았다. 한순간 그는 모든 것을 멈출까 생각했다. 도구를 떨어뜨리고 계속하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행동이 자신의 선고가 될 것임을 알았다. 로마에서는 불복종한 사형 집행인은 다음 사형 집행인에게 처형되었다. 기계는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하도록 자신을 강요했지만 더 이상 전문가의 정밀함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무거움으로 그 일을 했다. 새로운 가격마다 갈백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향하는 것이었다. 상원의원의 얼굴에는 기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고통이 아니었다. 연민이었다. 철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침묵의 연민. 갈바는 자신의 죽음이 형벌 이상의 것, 즉 경고임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꺾이지 않고 그것을 견뎌냄으로써 자신을 단죄한 시스템을 패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아누스는 자신의 구경거리를 얻었겠지만 그가 원했던 효과는 아니었다. 순교는 공포에서 비롯될지라도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형 집행인은 그 역전이 공기 중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흐름처럼 느껴졌다. 군중은 더 이상 반역자를 보지 않았다. 한 남자를 보았다. 그리고 시체만 있어야 할 곳에서 한 남자를 보는 것은 위험했다. 로마는 잔혹성을 용인할 수 있었지만 연민은 용인할 수 없었다. 연민은 파괴적이다. 그것은 공포의 기하학을 파괴한다. 처음으로 카르니펙스는 세아누스의 임무가 단순히 몸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지우는 것임을 이해했다. 희생자와 자신을 동일시할 가능성 자체를 파괴하는 것. 그러나 그날 아침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갈바는 로마에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되돌려 주었고 그 모습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가격은 느려졌다. 사형 집행인은 더 이상 명령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손에 의해 죽었던 모든 이들의 목소리와 뒤섞이는 내면의 웅성거림을 들었다. 그는 상원의원의 모든 숨결이 비난이고 모든 헐떡임이 자신이 옹호했던 법이 아니라 위장된 복종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느꼈다. 태양은 떠오르고 땀은 그의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추위는 그를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멈췄을 때 상원의원의 몸은 거의 남지 않았지만 본질적인 무언가는 남아있었다. 아직 굴복하지 않은 시선. 그때 카르니펙스는 방금 일어난 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반역자를 처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순교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순교자는 씨앗이지 시체가 아니다. 그 주위에서 프라이토리아 경비대원들은 평정을 유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불안감이 비쳤다. 폭력에 익숙했던 그들조차도 신성모독을 목격한 듯 했다. 로마에서는 시민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였지만 그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은 도시 자체에 대한 죄악이었기 때문이다. 갈바는 로마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죽었고 그것은 그를 지울 수 없는 상징으로 만들었다. 카르니펙스는 깊이 숨을 쉬고 군중을 올려다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전달되는 것은 어떤 연설보다도 강력했다. 세아누스는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성공했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또한 보여주었다. 공포는 굴복시킬 수 있지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로마는 그에게 복종하겠지만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비평사들이 처형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동안 사형 집행인은 그날이 한 남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다. 그것은 유령의 탄생으로 시작되었다. 수치심과 기억으로 이루어진 유령은 권력의 복도를 돌아다니며 정의가 공포 앞에 무릎 꿇을 때 도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포럼 한쪽 끝에서 세아누스의 전령이 2명의 프라이토리아 경비대원의 호의를 받으며 군중을 해치고 나섰다. 그는 총독의 붉은 인장으로 봉인된 새 양피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처형을 주관하는 장교에게 그것을 건넸다. 카르니펙스는 단상에서 그것을 지켜보며 그 문서가 마지막 행동, 불필요한 에필로그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맞았다. 장교는 봉인을 뜯고 읽었고 그의 얼굴은 놀라울 것도 없는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본 사람처럼 살짝 긴장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사형 집행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으로 괴짝을 가리켰다. 카르니펙스는 이해했다. 세아누스가 운쿠스, 운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철갈고리, 도둑, 살인자, 거리에서 끌려다니다가 물이 그 존재를 지워버리도록 티베르 강에 던져지던 이름 없는 시체를 위한 도구였다. 상원 의원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잔혹함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시민적 이단이었다. 수세기 동안 운쿠스는 최고의 경멸의 상징이었다. 그 기능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체에서 모든 존엄성을 빼앗는 것이었다. 살을 걸어 땅바닥에 끌고 다니는 것은 장래의식, 안식, 기억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기억이 유일한 불멸성인 로마에서 그 부정은 두 번째 죽음과 같았다. 카르니펙스는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망설였다. 그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그의 손이 흔들렸다. 군중은 그 떨림을 감지했다. 사형 집행인은 갈발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적어도 의식이 있었다. 고통으로 흐려진 그의 눈은 카피톨리노 언덕의 유피테르 신전을 향해 치솟았다. 마치 최고의 신에게 증인을 찾는 듯이. 애원은 없었고 오직 작별만이 있었다. 그 시선은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카르니펙스는 시선을 내렸다. 그의 주위에서 프라이토리아 경비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거부할 수 없었다. 권력의 기계는 균열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괴짝에 손을 넣고 갈고리를 잡고 천천히 들어 올렸다. 철은 어두운 광택으로 빛났고 빛을 흡수하는 듯한 반사였다. 그는 상원의원의 시신에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법이 아니라 한 남자의 허영심이 내린 선고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대 사제들의 가르침이 울려 퍼졌다. 시민의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도시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아누스는 로마가 더 이상 신들이 아니라 오직 복종만을 필요로 한다고 명령했다. 카르니펙스는 너무 늦게 그것을 이해했다. 그가 하려던 일은 처형이 아니라 모독이었다. 그리고 항상 질서의 팔이었던 그가 이제 그 파괴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돌처럼 굳어있던 군중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소문은 억눌린 파도처럼 커졌다. 아무도 항의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참석한 상원 의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일부는 눈을 감았고 다른 이들은 고대 이교도적인 몸짓으로 조용히 성호를 그었다. 마치 기꺼이 지켜볼 어떤 신이든 소환하려는 듯이. 그러나 신들은 침묵했다. 카르니펙스는 운쿠스를 들어 올렸다. 공기를 가르는 금속 소리는 짧고 건조했다. 그는 수년간의 직업에서 배운 정밀함으로 상원의원의 턱 아래에 그것을 박아 넣었다. 한 번의 당김, 한 번의 찰칵 소리, 살이 찢어졌다. 몸은 힘없이 쓰러졌고 단상 가장자리까지 몇 걸음 끌려갔다. 한 줄기 피가 나무를 타고 흘러 포름의 흙 위에 떨어졌다. 아무도 비명 지르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로마 전체가 숨을 멈춘 듯 했다. 사형 집행인은 갈고리를 여전히 손에 든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지만 울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조용한 골절,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확신이었다. 그는 명령에 복종한 것이 아니었다. 신성모독을 집행한 것이었다. 그리고 최악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 그는 군중을 올려다보았다. 수천 개의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수도 환호도 황제에 대한 찬사도 없었다. 그 얼굴에서 본 것은 더 나빴다. 집단적인 심판이었다. 침묵 속에 로마 시민들은 세아누스뿐만 아니라 그 또한 방금 단죄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행동이 신성한 무언가를 위반했다는 것을. 공포는 권력을 지탱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는 운쿠스를 떨어뜨렸다. 금속성 소리가 기둥에 부딪혀 포름의 벽 사이로 사라졌다. 병사들은 얼룩진 천으로 덮인 수레에 시신을 실었다. 그들은 그것을 강으로 가져가 의식 없이 던질 것이었다. 카르니펙스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이제 조용히 길을 내어주는 군중 사이를 걸어갔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만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그림자들 사이를 걷는 그림자였다. 발걸음마다 그는 손에 보이지 않는 철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이번에는 더 큰 무언가를 죽였다. 법의 도시로서의 로마라는 환상. 시민들의 얼굴에서 그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것을 보았다. 세아누스는 공포를 심어주려 했고 성공했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증오를 일깨웠다. 증오는 소리치지 않고 기다린다. 공포는 마비시키지만 증오는 배운다. 사형 집행인은 뒤돌아보지 않고 에스큘리나 문을 건넜다. 해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봉인의 밀랍처럼 붉게 지고 있었다. 그의 뒤에서 도시는 여전히 침묵했고 상처받고 굴욕당했다. 그는 유령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죽은 상원 의원의 유령이 아니라 행위 자체의 유령. 그 유령은 로마를 돌아다니며 권력자들의 귀에 죽을 때까지 그를 괴롭힐 같은 질문을 속삭일 것이다. 정의가 범죄가 될 때 누가 정의를 집행하는가? 범죄에 대한 소문은 공식 전령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선술집에서는 속삭이고 목욕탕에서는 조용히 이야기하고 귀족 가옥의 아트리움에서는 무지한 척했다. 모두가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다. 세아누스가 비참한 자들을 위한 갈고리인 운쿠스로 상원 의원을 모욕한 것이다. 수천 번의 죽음을 견뎌냈던 로마는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명예를 먹고 사는 도시에서 수치심은 독이 있는 씨앗이었다. 수백 마일 떨어진 카프리섬에서는 늙은 황제가 침묵과 편집증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다. 로마와 그 음모에 지친 티베리우스는 잠들지 않는 적을 감시하듯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은퇴가 정치의 독에서 자신을 해방시켰다고 믿었지만 파도는 소문을 가져왔고 모든 소문은 그의 마음의 가시처럼 박혔다. 도착한 소식들 중에서 한 가지가 두드러졌다. 포름 보아리움의 구경거리, 만신창이가 된 상원의원, 침묵하는 군중. 그리고 모든 편지에서 반복되는 이름, 세아누스. 티베리우스는 그를 아들처럼 믿었다. 그를 프라이토리아 경비대장으로, 자신의 그림자, 집행자, 수호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모든 것을 바꿨다. 잔혹성 때문이 아니라 티베리우스는 피에 무감하지 않았다. 오만함 때문이었다. 황제는 세아누스가 말없이 보낸 메시지를 이해했다. 그가 더 이상 권력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롬에는 오직 하나의 괴물만 존재할 수 있었다. 게르마니쿠스의 어머니이자 여전히 황제에게 편지를 쓸 용기가 있는 몇 안 되는 목소리 중 하나였던 안토니아는 가장 먼저 경고했다. 그녀의 편지는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을 제시했다. 그가 당신의 공포를 강탈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썼다. 그리고 로마에서 공포를 통제하는 자가 로마를 통제합니다. 티베리우스는 그 말을 읽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 전율을 느꼈다. 세아누스의 보고서는 질서, 해체된 음모, 제거된 적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황제는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질서, 너무 많은 처형, 너무 많은 숙청이 그의 인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상원 의원이 도둑처럼 끌려다녔다. 아니, 그것은 정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좌를 위한 오디션이었다. 티베리우스는 자신이 자신을 닮은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그림자가 이제 굶주린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이하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함정을 짜기 시작했다.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할 것이었다. 기다리는 것. 그는 세아누스의 권력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고 그가 무적이라고 느끼게 할 것이었다. 로마 전체가 그의 거울이 될 것이고 그 거울 속에서 그는 자신을 잃을 것이었다. 그동안 황제는 자신의 대리인을 준비할 것이었다. 눈에 띄는 야망이 없는 신중한 남자, 개의 충성심과 살무사의 인내심을 가진 남자. 그 남자의 이름은 마크로였다. 원로원 회의 소식이 번개처럼 도착했다. 세아누스는 그것이 자신의 영광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몇 달 동안 공동 황제처럼 행동하며 법령에 서명하고 임명을 결정하고 티베리우스 자신에게 접근을 통제했다. 지정된 날 그는 마치 지상의 신처럼 침착하게 원로원 의사당에 들어섰다. 상원 의원들은 그를 보자 일어섰다. 일부는 아첨 때문에, 일부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입술에는 제국을 길들였다고 믿는 자의 미소가 빛났다. 그때 전령이 황제의 편지 도착을 알렸다. 세아누스는 자신의 찬사를 들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그랬다. 티베리우스는 그를 칭찬으로 가득 채우며 충실한 친구, 로마의 수호자, 질서의 기둥이라고 불렀다. 세아누스는 잠시 눈을 감고 승리를 만끽했다. 그러나 이내 어조가 바뀌었다. 단 한 문장, 미묘한 차이였다. 그러나 미덕도 측정되지 않으면 야망이 될 수 있다. 침묵이 방을 덮쳤다. 두 번째 줄이 이어졌다. 더 날카롭게. 그리고 충성으로 위장한 야망은 가장 위험한 배신이다. 세아누스의 심장이 움츠러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마크로가 편지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티베리우스의 마지막 말은 판결처럼 울렸다. 로마에 아직 정의가 남아있음에 신들께 감사하라. 원로원은 정의를 강탈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다. 그 순간 그의 것이었던 경비대가 그에게 다가갔다.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권력은 한순간에 주인이 바뀌었다. 그들이 그를 원로원 의사당 밖으로 끌고 가는 동안 세아누스는 자신의 실수에 엄청남을 깨달았다. 그는 공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임을 잊었다. 황제는 은퇴 생활 속에서 가장 야심만만한 괴물조차도 여전히 도구임을 증명했다. 푸름에서 멀리 떨어진 카르니펙스는 구두 명령을 받았다. 짧게, 양피지도 인장도 없이. 새 총독이 성벽 안으로 당신을 소환합니다. 그는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순환이 닫히고 있음을 알았다. 로마는 주인을 바꾸었지만 방법은 바꾸지 않았다. 그날 밤 도시의 거리는 처형 때와는 다른 소음으로 가득 찼다. 백성의 포효였다. 그들은 세아누스의 조각상을 넘어뜨리고 청동 얼굴을 망치로 때려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수년 동안 침묵했던 집단적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공포는 그 대상을 바꾸었다. 국가의 적들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투리아눔 툴리아눔 감옥에서 세아누스는 기다리고 있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보라색 튜닉을 벗겨진 그는
이제 자신이 한때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앗아갔던 숨결을 되돌려주는 습한 벽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횃불빛 아래 카르니펙스가 나타났다. 잠시 동안 그들의 시선이 교차했다. 말은 없었다. 오직 같은 신, 즉 공포를 섬겼던 두 남자의 인지뿐이었다. 사형 집행인은 밧줄을 들어 올렸다. 목소리로 수백 번의 죽음을 명령했던 세아누스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매듭이 조여졌다. 로마는 한숨을 쉬었다. 순환은 다쳤다. 그의 부상의 도구는 이제 그의 몰락의 집행자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제국은 가장 오래된 법을 기억했다. 어떤 괴물도 영원히 군림하지 않는다. 항상 그를 잡아먹을 다른 괴물이 기다리고 있다. 세아누스의 몰락은 정화처럼 축하되었다. 그 후 몇몇 날 동안 로마는 마법에서 풀려난 듯했다. 원로원은 담나치오 메모리아에, 즉 기억의 단죄를 선포했다. 그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고 그의 조각상은 파괴되었으며 그의 초상화는 흔적이 먼지로 사라질 때까지 망치로 때려 부수어졌다. 포름에서는 백성이 증오를 외쳤고 사제들은 그의 그림자로부터 도시를 정화하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환희의 표면 아래에는 더 불안한 진실이 고동치고 있었다. 그를 만들어낸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카르니펙스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이해했다. 그는 마지막 명령을 수행했지만 자유를 느끼지 못했다. 포메리움 박 그의 움막은 여전히 똑같았다. 무거운 공기, 괴짝 속의 도구들, 비명소리의 메아리. 로마는 괴물을 바꾸었지만 시신을 희생시키는 제단은 여전히 서 있었다. 매일 새벽 사형 집행인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문구 국가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를 다시 발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원로원은 이름을 지울 수는 있었지만 기능은 지울 수 없었다. 그림자 속에서 카르니펙스의 직업은 이제 더 깨끗한 다른 이름으로 계속되었다. 그는 더 이상 육체 제조자가 아니라 질서 유지 요원이었다. 이전에는 군중 앞에서 행해지던 처형은 국가의 지하 공간으로 백성의 눈을 피해 옮겨졌다. 그러나 원칙은 동일했다. 공포를 유지하고 통제를 보존하는 것. 로마는 자신의 잔혹성을 절차로 위장하는 법을 배웠다. 사형 집행인은 문 앞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직업에는 영광이 없었지만 씁쓸한 이해는 있었다. 아무리 세련되었다고 자부하는 문명이라도 자신을 지탱하는 폭력을 보관할 어두운 구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상원의원들, 병사들, 그리고 구경거리를 즐기면서 공포를 가장했던 백성의 눈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다. 로마는 카르니펙스를 정말로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를 필요로 했다. 그는 그들의 필요한 죄, 그들의 도덕적 알리바이였다. 세아누스가 죽은 후 며칠 동안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사형 집행인이 비밀리에 보상받고 은퇴했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밤중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 소문은 그가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처형되었고 새 총독이 마지막 증인을 지우고 싶어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로마는 자신에게 편리한 것을 잊는데 능숙했다. 확실한 것은 그의 유산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전에 숨겨진 기록실에서 법률가와 철학자들은 권력 구조에서 사형 집행인의 역할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했다. 그는 법의 하인인가? 아니면 법의 부정인가? 한 사람인가? 아니면 기능인가? 어떤 이들은 그를 고대의식의 속죄양, 공동체를 해방시키는 불순물을 짊어진 자와 비교했다. 다른 이들은 그를 증상으로 보았다. 로마의 정의가 존재하기 위해
폭력이 필요하다는 증거로 담나치오 메모리아의 개념은 잔혹한 아이러니가 되었다. 이름을 지울 수는 있었지만 그 이름이 대표하는 원형은 지울 수 없었다. 카르니펙스라는 인물은 망각의 운명에 처했지만 집단의식, 꿈, 악몽 속에 지속되었다. 아이들은 무덤 옆을 지날 때 어머니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자거라, 아니면 카르니펙스가 올 것이다. 매음굴과 변경에서는 그의 이름이 씁쓸한 농담, 웃는 자들마저 떨게 하는 단어가 되었다. 다음 몇 년 동안 새로운 형태의 처벌이 생겨났다. 더 인간적인 정의, 더 온건한 법률에 대해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지하 감옥, 교도소, 국가의 적들이 보내지는 사막에서 사형 집행인의 그림자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얼굴, 도구, 제복을 바꾸었지만 그 본질은 바꾸지 않았다. 로마는 조절된 공포가 칼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행정적 유령으로 전락한 카르니펙스는 여전히 질서를 위해 일했다. 제국은 문화, 기념물, 예술을 자랑하며 계속 확장되었다. 시인들은 영광에 대해 쓰고 철학자들은 미덕에 대해, 법률가들은 공정성에 대해 썼다. 그 환상을 유지하는 남자, 법적 공포에 보이지 않는 운영자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있었다. 모든 처형 명령서에, 모든 분비는 감옥에, 흘린 피가 자신의 펜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편안히 잠든 판사가 서명한 모든 판결문에 어느 날 카르니펙스는 기록에서 사라졌다. 아마도 늙어 죽었거나 대체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는 자신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존재가 육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로마의 어떤 구석에서 노예들은 그가 티베르 강 근처에서 목격되었다고 말했다. 갈바를 던졌던 물을 바라보며 마침내 강이 자신의 죄책감도 함께 휩쓸어가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나 강은 사상을 씻어내지 못한다. 도시는 계속해서 승리를 축하하고 패배를 애도하며 신화를 재창조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행간에 숨겨져 그 직업의 메아리가 지속되었다. 로마는 이름을 지울 수는 있었지만 카르니펙스가 구현했던 진실은 지울 수 없었다. 모든 법 뒤에는 그것을 강제하는 손이 있고 그 손은 조만간 떨림을 멈춘다는 진실을 수세기에 걸쳐 먼지는 이름과 신전들을 덮었다. 로마는 무너졌고 그 대리석들은 허물어졌으며 그 신들은 폐허와 약탈 속에 사라졌다. 그러나 카르니펙스의 사상은 죽지 않았다. 제국의 붕괴에서 살아남아 정의의 찬송가 속에서, 질서와 미덕을 약속하는 헌법 속에서 위장하여 여행했다. 언어를 바꾸고 도구를 바꾸었지만 기능은 바꾸지 않았다. 한때 청동망치와 철갈고리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즉결 처형, 법령, 드론, 경제제재, 실종 등 다른 이름을 갖는다. 사형 집행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려 하지 않는다. 로마의 역사는 예외가 아니라 거울이었다.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선포하는 모든 문명은 자신을 가능하게 하는 폭력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 파라오의 이집트에서는 누가 저승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선택하는 사제였고, 종교 재판에서는 불에 넘겨준 고해 신부였으며, 현대에는 얼굴도 죄책감도 없이 멀리서 총을 쏘는 기계이다. 도구는 변하지만 논리는 남는다. 질서에는 그림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항상 카르니펙스의 형태를 띈다. 공포는 더 깔끔한 제복을 입는 법을 배웠다. 이제 손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더럽힌다. 현대의 사형 집행인들은 성벽 밖에 살지 않는다. 우리 안에, 우리들 사이에 산다. 서류에 서명하고 프로토콜을 승인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명령을 실행한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가 묻지 않고 받아들일 때마다 포룸 보아리움에서 지켜보고 침묵했던 로마 백성의 오래된 행동을 재현한다. 침묵은 여전히 권력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도덕적 해리라고 부를 것이다. 해악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을 그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는 능력. 인류학자들은 그것을 의례적 희생의 유산으로 이해한다. 신학자들은 원죄의 영속화로 본다. 그러나 정의를 넘어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인간은 폭력이 정화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는 사라지지 않았다. 깨끗한 손과 더러운 손, 집행자와 무고한 자, 주인과 하인을 분리하는 모든 사회 속에 원자화되어 존재한다. 카르니펙스는 결국 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사상이었다. 정의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위임할 수 있다는 사상. 복종이 가장 불경한 행위조차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사상. 공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상. 각 시대마다 이 사상은 새로운 몸을 입는다. 때로는 토가, 때로는 제복, 때로는 정장과 넥타이를 입는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같다. 차갑고 정확하며 공허하다. 그리고 그의 임무 또한 같다. 한계 없는 권력은 항상 그것을 실행할 손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만큼이나 오래되고 누군가 생각 없이 따를 다음 명령만큼이나 현재적인 질문이 남아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카르니펙스가 필요한가? 아니면 카르니펙스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 질서가 필요한가? 로마인들이 감히 발음하지 못했던 그 질문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무실, 변경, 실험실에 떠돈다. 아마도 그것이 로마의 가장 깊은 유산일 것이다. 수도교나 법이 아니라 공포를 구조로 바꾸는 능력. 포rum 보아리움의 메아리는 비명은 없지만 여전히 울려 퍼진다. 그것은 우리 양심 속의 웅성거림. 공동의 선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될 때마다 오래된 목소리가 반복하는 상기이다. 이것은 이미 전해보았던 일이다. 카르니펙스의 이야기는 사형 집행인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켜보면서 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묻지 않고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진정한 비극이다. 빛과 그림자를 분리하는 벽이 존재하는 한 항상 그 사이를 걸어갈 한 남자 또는 한 사상가 있을 것이라는 것. 카르니펙스는 여전히 살아있다. 단지 이름을 바꾸었을 뿐이다.